한국의 한 가게 안에서 외국인으로 보이는 한 여성과 가게 점원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점원은 외국인에게 마음대로 해보라는 듯이 가게에서 내쫓고, 외국인 여성은 억울하다며 외국어로 소리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폐 가치가 폭락한 베네수엘라에서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줄리아라고 합니다. 회사 생활하며 회사 공장 설립 때문에 중국에 출장 갔다가 사기를 당했고, 또 몇 년 뒤 한국에 방문한 지금 한국에서 같은 수법의 사기를 치려는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베네수엘라에 가게 된 것은 일 때문에 갔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PCB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기판을 PCB라고 하죠.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저렴한 중국의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업무 때문에 중국에 가야 했고, 처음 일주일 정도만 예상했던 일이 중국 사람들 특유의 느릿느릿한 업무 처리 속도 때문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하여 결국 한 달 가까이 중국에 체류해야 했습니다. 다른 남자 직원들은 기간이 늘어져서 짜증을 내는 것 말고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호텔의 세탁을 맡길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해 보였습니다. 남자들은 그것만 해결되면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였죠. 하지만 여자인 저는 남자들이 모르는 몇 가지 고충이 따로 있었습니다. 한 달을 체류한다면 중간에 생리도 해야 하는 것. 부터 일주일만 계획되어 있던 출장 기간에 맞춰서 화장품을 작은 용기에 소분해 와서 사용하느라 딱 일주일치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럴 때 보면 그냥 로션 하나 챙겨서 오는 남자분들이 부럽기도 하고요. 하여튼 하는 수 없이 근처 번화가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점가가 몰려있는 번화가는 찾아볼 수 없었죠. 무작정 택시를 타고 근처 화장품 가게에 아무데나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기사님은 자신있게 출발했습니다. 사실 택시를 타러 나오면서부터 이미 습하고 더운 날씨에 힘이 빠져 도착해서 뭘 사야 될지 빠뜨려서 다시 오는 일이 없도록 체크를 계속했습니다. 체크를 마치고 이제 도착할 때쯤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계속 쌩쌩 달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남자 직원 보고 같이 가자고 할 걸 그랬나? 그렇게 한참을 불안에 떨었고 결국 화장품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리고 기사님이 호텔에 바로 돌아가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여기서 물건만 사고 바로 돌아갈 거라고 하니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터기를 끄는 걸 보여주면서 리셋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다리는데 돈을 받지는 않겠으니 자기 택시를 타라 이런 뜻이라고 이해했죠. 생각해보니 호텔로 돌아가려면 또 택시를 타야 하는데 또 다른 택시를 타느니 이 기사님의 차를 다시 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죠. 솔직히 이때까지는 기사님한테 고마움도 느꼈습니다. 택시기사님이 미워졌던 나쁜 일화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화장품 가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한 달이지만 기본적인 베이스 화장품부터 해서 파운데이션, 파우더, 스킨, 로션, 생리대, 여성 청결제 등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과 여성용품을 골라서 장바구니에 넣었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상냥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해준 상인은 계산을 해주면서 아주 많은 샘플 화장품을 더 챙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샘플치고는 일반적인 화장품 병처럼 생겼지만 다 샘플로 넣어주는 줄 알았죠. 베네수엘라에서도 화장품을 많이 사면 마찬가지로 후하게 샘플을 챙겨주기도 하니까요. 아시아 국가들의 화장품 가게가 샘플에 후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제가 온갖 종류의 화장품을 다 샀기 때문에 그만큼 서비스를 많이 챙겨주는 줄 알았습니다. 웃으며 챙겨주시는 아주머니의 표정을 봐도 별다른 상황이 아니었죠. 사실 너무 많이 넣어주시는 것 같아서 몇 개를 빼달라고 했지만 웃으면서 더 챙겨 넣어주시는 사장님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회사 동료들에게 나눠줄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여자 것만 챙겨주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남자 것도 좀 챙겨주실 수 있나요? 말씀드렸죠. 맨이라는 단어를 알아들은 사장님은 또 다른 데서 남자 화장품을 몇 개 더 가져오셨습니다. 결국 비교적 심플했던 장바구니가 이제는 한 보따리가 되어 한 손에 들기도 힘들어진 상태가 되었죠. 그리고 계산 카운터 옆에 비자카드 마크가 있는 걸 보고 비자카드가 되냐고 물었죠. 사장님은 웃으면서 카드를 받아들고 카드로 결제를 해주셨습니다. 카드 영수증에 서명을 요청하셨고 저는 당연히 서명을 했습니다. 영수증을 챙겨서 나왔죠. 베네수엘라 돈 단위가 워낙 커서 이게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가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사인한 제 잘못도 있지만 외국인이 낯선 나라에서 그런 걸 확인할 여유는 없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베네수엘라 물가가 많이 저렴해서 화장품 가격이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냐는 생각이었죠. 기분 좋게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려오셨던 택시기사님의 차를 다시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호텔에 돌아와서 화장품을 정리하며 봉투 안에 있는 영수증을 구경해봤습니다. 영수증에 빼곡히 적혀있는 물품 목록에 이거 뭔가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사지 않은 화장품의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돈으로 보이는 신용카드 영수증이 보였습니다. 몇만 볼리바르인지 계산을 해보았죠. 480만 볼리바르였습니다. 한국 돈 약 70만 원. 제 월급이 1800만 볼리바르인데 중국의 화장품 가게에서 480만 볼리바르가 결제된 것이죠. 샘플인 줄 알고 받아왔던 모든 화장품들을 제가 제 돈 주고 산 경우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서러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도 제가 당했던 일을 말했고 같이 호텔 카운터로 내려가서 도움을 요청했죠. 베네수엘라 현지 경찰이 와서 호텔 측에서 도움을 주어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영수증에 제 서명까지 들어가 있었고 영수증의 물품 목록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구매를 한 것이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외국 사람이 겨우 몇십만 원 돈 가지고 째째하게 군다며 부자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는 도와줄 수 없다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어딜 가나 부자 나라에서 왔는데 뭐가 문제냐며 같은 물건을 팔아도 외국인한테는 더 비싸게 받고 그걸 항의하면 그거 너희한테 얼마 안 하잖아 하는 분위기는 정말 싫었던 이곳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말을 경찰이라는 사람들도 하다니. 알고 보니 택시기사와 화장품 가게 사장의 합동 사기 행각이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이런 상점들 몇 개와 일종의 계약을 맺고 제가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나눠받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손님을 몰고 오면 그 상점에서는 샘플인 것처럼 서비스인 것처럼 끼워 팔아 결제를 유도하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돈 단위가 너무 커 암산이 바로 안 되는 베네수엘라 돈의 특성을 이용해 정신없게 만든 뒤 계산을 하고 바로 택시를 태워 보내버리는 그런 수법 말이죠. 어쩐지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택시기사가 웃으며 저에게 말을 걸고 과하게 친절하다고 느꼈습니다. 장거리 왕복 손님을 잡아 기분이 좋아서 그러신가 보다 했는데 속으로는 저를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남자 화장품 작은 거 하나를 선물로 드렸거든요.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회사 사람들 앞이라 안 오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그렇게 중국에서의 사기 사건은 제가 고스란히 피해를 감당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제 첫 아시아 국가 방문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그 뒤로 몇 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이미지는 정말 나빴습니다. 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터졌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보다 당해도 싸다라는 생각을 가졌죠. 저한테 한국이라는 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어딜 가나 한국 음악과 드라마가 아주 인기입니다. 저는 그런 한국 문화를 절대 수용하지 않습니다. 겉만 화려하고 속은 알 수 없는 족속들이라고 생각했죠.
친구들이 한국에 대한 것들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면 건성으로 듣고 흘려버렸죠. 그러다가 한국에 출장을 갈 상황이 생겼습니다. 회사 대표님이 힘들게 PCB 기술이 더 뛰어난 한국의 다른 회사에 견학을 갈 기회를 잡아내셨거든요. 원래 동일 업종 회사의 공장과 연구시설을 보여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저희 회사 제품은 제3국에 판매되는 저렴한 전자제품에만 쓰이고 있고 한국처럼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전자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며 시장이 다르다고 긴 시간 끝에 설득을 해서 한국의 한 회사와 기술교류차 견학을 갈 수 있게 되었죠. 저는 당연히 이번 출장은 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조건 참석이라는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저는 회사에서 가장 먼저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죠. 먼저 도착해서 숙소를 잡아놓고 식당을 예약해놓고 한국 회사와 일정을 조율하는 건 말이죠. 이번만큼은 쉽게 당해주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숙소를 잡고 식당을 예약하기 위해 한 식당에 들렀습니다. 대표님이 특별히 생선구이집을 맛있는 데로 찾아서 꼭 예약해 놓으라.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생선구이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고등어 한 마리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고등어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고등어와 관련이 없는 음식들이 작은 그릇에 담겨 6가지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친구가 일본에 여행을 갔었는데 서비스인 줄 알았던 작은 그릇에 담겨 나온 반찬들이 모두 유료였다는 말도 생각났죠. 내가 주문하지도 않은 것은 공짜인 척하지만 알고 보니 유료였던 베네수엘라 대경험과 친구가 말해준 일본에서의 경험으로 이건 똑같은 사기 수법이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아시아 국가 아니랄까봐 이런 짓거리는 아시아 공통이구나 싶었습니다. 기가 차서 팔짱을 끼고 음식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메인 요리 고등어와 밥도 나왔습니다. 밥이 그릇에 꾹꾹 눌려 딱딱해 보였고 고등어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준다는 건 뭐일까요? 당연히 돈을 받겠다는 신보죠. 6가지 다른 반찬은 제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였고 밥은 양이 너무 많아 보여서 그 뜨거운 밥은 안 먹겠다며 반납했습니다. 밥그릇을 짓는데 손이 뜨거워서 식은땀이 쫙 났지만 이미 사기를 치려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에 분노한 저는 이악 물고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 뜨거운 밥그릇을 식당 사장님의 손에 직접 쥐어주었죠. 밥을 받아든 사장님은 뭐라 했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어서 무시하고 그냥 뒤돌아서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등어와 옆에 끼워 파는 음식들을 모두 다 먹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들이 하나씩 제 입에 들어가서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돈 내고 먹는 음식을 남기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깊었죠. 어쩔 수 없이 주문하지 않은 반찬이 나왔지만 다 먹으면 그만 아니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다 먹은 반찬 그릇을 가져가시고는 다시 새 그릇에 똑같은 반찬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럴 수가 이런 식으로 또 끼워 판다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격하게 그 그릇을 거절했습니다. 또 일어나서 그 그릇을 들고 사장님 손에 쥐어주었죠. 사장님은 황당함에 더해 처음 보는 손님의 행동에 당황하셨는지 다른 식당 직원들과 소근소근대며 자기들끼리 웃으셨습니다. 그래, 너네들끼리 키득키득 거려봐라. 나는 안 당한다라는 생각으로 고등어까지 싹 발라먹었습니다. 솔직히 맛은 좋았습니다. 대표님이 생선 구인 식당을 왜 찾아보라고 하셨는지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식당은 탈락이죠. 왜냐하면 사기치는 식당이니까요. 저는 끝까지 굳은 표정을 유지한 채 계산서를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고등어 8,000원에 반찬 6개니까 개당 2,000원씩 해서 총 2만원쯤 나오겠다는 생각을 했죠. 8,000원짜리 식당에 왔는데 2만원을 받으려는 생각과 참 절묘하게 2만원을 맞추네.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로 결제한 사장님은 영수증이 나와도 그걸 주지 않고
카드만 돌려주셨죠? 화가 났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영수증까지 주면서 손님을 농락하지는 않네. 하지만 너네도 똑같아 하는 마음으로 영수증 왜 안 주냐고 소리를 질렀죠. 여자 사장님은 깜짝 놀라서 눈을 감고 표정을 찡그리셨죠. 그리고 카드 위에 걸쳐있는 영수증을 제 손으로 찢어들고 당당하게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 가게를 나와서 영수증을 봤는데 8,000원이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가만히 서서 머릿속에서 혼란이 밀려오고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정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등어가 8,000원에 나머지 것들이 모두 포함된 가격이었나? 그렇다면 내가 실수한 건데. 제가 식당에서 했던 행동이 떠오르면서 뭔지 모를 부끄러움이 밀려왔고 뛰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저를 신기하게 보던 식당 직원들과 사장님의 표정도 이제서야 알 수 있었죠. 다음 날 다른 식당에 가서 한국의 식당은 어떤 시스템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치찌개 집에 방문해 주문을 했습니다. 9,000원인 김치찌개를 주문했죠. 역시나 제가 주문한 것 이외의 다양한 반찬들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밥이 따로 나왔고 이번에는 반납하지 않고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9,000원이 결제되면 밥 포함이고 더 나온다면 밥은 불포함이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하는 게 이렇게 궁금하고 신기했던 적이 처음이었죠. 역시나 9,000원이 결제가 되었고 제가 그동안 의심했던 것들이 모두 오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리고 염치 없지만 다시 그 생선 가게에 가서 회사 사람들 포함 10명의 식사를 예약하고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온 대표님과 직원들은 그 식당에서 만족할 만한 식사를 하고 깔끔하게 고등어구이 10인분 8만원 결제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당했던 일과 친구가 일본에서 당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한국과는 다르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최소한 한국 사람들은 눈속임으로 남을 속이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이미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에 가본 사람이 된 저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이제는 한국 드라마나 음악에 대해서 친구들이 소개해주면 예전처럼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즐기고 있죠. 과거 중국 여행 때문에 아시아에 대한 나쁜 편견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졌고요. 물론 저에게 사기친 그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여전히 좋지는 않지만 아시아를 싸잡아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덕분에 제 편견도 깼고 한국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잠시 인기 스타가 된 저를 보면서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 사기당하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한 초등학교의 교실에서 집단의 초등학생 무리가 한 동양인 아이를 놀리면서 야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인 아이는 영어를 할 줄 모르는 것인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는데요. 갑자기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교실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뉴욕주에 사는 쉐빌리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재혼으로 인연을 맺게 된 새 아들 승욱이가 있는데요. 승욱이 아빠를 만나게 된 것은 제가 주일미군 기지에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주일미군에서 사무직 직원으로 일하던 한국 국적의 남편과 친해지게 된 건 젊은 나이에 사별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서였습니다. 친구 사이로 시작했지만 점점 이성적인 호감을 느낀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여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발령나면서 조국으로 돌아가게 된 저는 승욱이와 한국인 남편을 데리고 입국했습니다. 제가 키우는 딸 줄리와 아들이 된 승욱이, 한국인 남편, 저 이렇게 네 식구가 함께 생활하게 됐죠. 승욱이는 해외에서 처음 살아본다고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이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까봐 걱정했던 저는 무척 즐거워하는 모습에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생활한 지 넉 달이 넘어갔을 때쯤 승욱이의 얼굴이 처음 미국 왔을 때와 다르게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승욱이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억지로 웃으며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할 뿐이었죠.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저는 승욱이를 잘 관찰했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휴일이나 주말처럼 가족과 함께 지내는 날엔 문제없는데 평일에만 유독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바로 깨달았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다는 걸요. 저는 당장 담임 선생님께 찾아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처음에는 승욱이한테 무슨 일이 없냐는 제 질문에 곤란해 하시더니 결국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승욱이가 아빠에 대한 소문 때문에 학교에서 이미지가 좋지 않아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승욱이 아빠에 대한 소문은 승욱이와 동급생인 한 미국인 소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승욱이 아빠가 일본에서 여자들에게 웃음과 술을 파는 일을 하는 남자 호스트였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이사 오기 전에 미군과 결혼한 일본 여자가 옆집에 살고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문란한 여자라고 엄청나게 수군거렸다는 겁니다. 이미지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여자는 미군 기지 근처에 있던 클럽에서 일하는 여자였다고 합니다. 미군 클럽에서 일하는 한국 여자들은 대부분 남자를 상대하는 그런 일을 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도 그 여성을 안 좋게 보았던 것이죠. 또한 일본에는 한국 남자가 술집에서 호스트로 일하는 경우도 많다고 저희 남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소문을 듣고 격렬하게 화냈습니다. 미군 클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군과 결혼한 사람들이 모두 클럽에서 일한 호스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남편은 그런 것과 전혀 거리가 먼 똑똑한 모범생 타입의 남자였습니다. 미군 기지에 사무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해야 했으며 경력도 있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구할 만큼 능력 있는 여자인데 이런 취급을 당하다니요. 무엇보다 이 일로 제일 고통을 받은 건 승욱이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옮겨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아시아인들이 많이 다니는 사립학교를 알아보았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아시아인들은 교육에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공부를 강조하는 사립학교에서는 아시아인 비율이 그나마 높은 편이었거든요. 남편은 사립학교는 돈이 많이 들 텐데 정말 괜찮냐고 묻더군요. 제가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면서 남편을 안심시켰지만 사실 저도 정말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긴 했습니다. 남편이 속상해할까봐 말은 안 했지만 저는 승욱이를 위해 제가 학생 시절부터 모았던 예금을 깼습니다. 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뛰면서도 세 끼 먹을 거 두 끼 먹고 커피 마실 거 안 마시면서 열심히 모은 돈이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모아둔 비상금이었는데 딱 지금이 쓸 때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승욱이는 학교를 바꾸자 확실히 생활이 안정되었습니다. 승욱이가 다니는 학교와 같은 아시아인들 비율이 높기도 하고 백인들도 집안에서 잘 교육받은 모범생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놓고 누굴 따돌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또한 승욱이 성격 자체가 공부를 좋아하고 얌전한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학교 특성과도 잘 맞아떨어졌어요. 아이가 행복한 표정으로 학교를 등교하는 모습을 보며 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한 게 최고 아니겠어요? 승욱이의 학교는 학업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유명한 수학과 교수나 과학자들도 초청되어 수업을 진행하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또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겠지 덜컥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불안한 마음과 함께 면담하러 간 저는 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교의 특별 수업에서 강의했던 예일대 교수가 승욱이를 눈여겨보고 대학교 영재반 프로그램에 넣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우리 아들의 재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무척 기뻤습니다. 그 교수는 TV에도 나온 유명한 교수였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승욱이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의논해 본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승욱이와의 이야기 끝에 일단 한번 예일대의 견학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승욱이와 저는 영재반 수업을 참관했는데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명문대에서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하려면 수학은 기본이었기 때문에 영재 프로그램에는 수학이 필수적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저와 승욱이가 수업에 들어갔을 때 영재반 아이들은 교수가 내준 물리 역학 문제로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아무도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수업을 참관하고 있던 승욱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자기가 그 문제를 풀어봐도 되겠냐는 거였죠. 교수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한번 풀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승욱이는 막힘없이 칠판에 풀이했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영재반 아이들과 교수는 입을 다물지 못하며 지켜봤습니다. 물리학 교수는 승욱이의 풀이를 보고 완벽하다며 극찬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교수는 꼭 이 아이는 영재반에 들어와야 한다며 저에게 꼭 허락해 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이로써 승욱이는 3명의 예일대 교수에게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승욱이가 평소에 물리 같은 과학 수업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지만 이 정도로 머리가 좋은지는 꿈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견학을 갔다 온 뒤 승욱이에게 너도 수업을 듣고 싶냐고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승욱이는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승욱이는 예일대 영재 프로그램에 주기적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아이에게 영재 프로그램을 추천했던 교수님은 승욱이가 다른 교수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교수님은 저희 승욱이를 단순히 수업을 듣는 학생이 아닌 진짜 제자로 여겼고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승욱이는 고등학생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대학 입시도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들은 당연히 승욱이가 예일대에 들어올 거라 생각했고 저에게도 돈은 걱정하지 말라며 승욱이가 꼭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후원장담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가던 중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수업을 끝낸 승욱이를 데리러 간 저에게 어떤 교수가 심각한 얼굴로 다가오더군요. 제가 처음 보는 교수인 걸 보니 승욱이가 듣는 수업의 교수는 아닌 듯 했습니다. 교수는 마치 죄인 같은 태도로 승욱이에게 사죄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무엇 때문에 사과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교수는 자기 아들이 승욱이한테 큰 실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는 처음 승욱이가 미국에서 학교에 다닐 때 헛소문을 내 힘들게 만들었던 그 미국 소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교수는 자기가 자식 교육을 소홀히 한 탓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당시 한창 연구로 바쁘던 교수는 가정교육을 아내에게 다 맡겼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내와 가정불화로 이혼을 한 후 교수는 예일대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에 아들을 진학시켰고 아버지를 보러 온 그 소년이 저희 아들 승욱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교수의 아들은 저녁 시간에 초등학교 때 알았던 더러운 남자의 아들이 아버지 대학에 있는 걸 봤다고 비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던 교수는 이상하게도 승욱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승욱이는 교수들 사이에서 유명했기 때문에 직접 가르치지 않은 교수들 또한 승욱이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후에도 미군 어머니와 재혼한 아버지 때문에 미국에 오게 되었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혹시나 하는 심정에 그의 이름이 혹시 승욱이냐고 물어보니 맞다는 대답이 돌아온 겁니다. 교수는 더 자세하게 물어보던 도중 자기 아들이 승욱이 엄마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는 걸 알게 되었고 역정을 내며 아들을 크게 혼냈다고 합니다. 다음 날 교수는 아들을 데리고 와 승욱이 앞에서 사과하게 했습니다. 교수의 아들은 어떻게 이런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을 줄 수 있냐고 대들었지만 그는 싸늘한 얼굴로 사과하지 않으면
당장 집에서 내쫓길 줄 알아라라고 일갈했죠. 결국 저희 아들을 괴롭혔던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 반성해서 흘리는 건지 아니면 자존심이 상해서 흘리는 건지는 알 수 없어서 찝찝하긴 했지만 이렇게라도 사과를 받은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재훈이는 그 뒤 자연스럽게 예일대에 입학했습니다. 교수들은 승욱이가 학자의 길을 걷길 바랐지만 프로그래밍에 흥미가 생긴 승욱이는 컴퓨터 공학을 복수 전공하여 개발자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은 아쉬워하셨지만 승욱이의 뜻이 그렇다면 말릴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승욱이는 실리콘밸리의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고 높은 연봉을 받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다니는 대기업 이름을 말하면서 동네 방네 자랑했죠. 그런데 회사에 다닌 지 6년쯤 됐을까요? 승욱이가 갑자기 퇴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선언하면서 저에게 그동안 자기가 모은 돈이라면서 통장을 건네주더군요. 저는 절대 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승욱이는 극구 사양하는 저에게 억지로 통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개발자로 일한 것은 다 저 때문이었으니 안 받으면 안 된다고요. 사실 승욱이의 진짜 꿈은 교수님들이 원했던 것처럼 학문에 몰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학문의 길을 걸으면 저에게 보답하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해 돈이 되는 개발자 일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승욱이는 성인이 되고 나서야 군인의 월급으로 비싼 사립학교에 보내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실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도 승욱이와 단둘이 있을 때면 내가 그런 좋은 학교에 간 것은 다 어머니가 희생해서다라고 말해줬다고 해요. 승욱이는 저에게 꼭 보답하고 싶었고 그 보답을 위해 개발자로 몇 년 동안 일했다고 합니다. 저는 승욱이가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무척 감동하여 오열했습니다. 승욱이는 저를 꽉 안아주며 어머니가 앞으로도 아버지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현재 승욱이는 생계를 위해 프리랜서 개발자 일을 하면서 대학원에 들어가 공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공부와 일을 동시에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우리 아들이 앞으로는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일대학교에 재학 중인 가브리엘입니다. 제가 이 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오로지 한국에 유학을 왔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으로 오게 된 후에 제 인생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한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미국의 제 친구들과 부모님께서는 큰 걱정을 하셨죠. 심지어 왜 그런 데까지 유학을 가야 되냐며 비아냥거리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도 한국으로 유학 가서는 절대 성공 못할 거니까 제발 가지 말아달라며 눈물을 보였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우려와 달리 저는 매우 행복하답니다. 이제 한국 유학이 저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8학년을 마치고 9학년 즉 한국의 고등학교 1학년 또는 중학교 3학년으로 볼 수 있는 학년으로 진학할 예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시기가 중요한데요. 이때 사립고등학교로 가냐 국립고등학교로 가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수준이 상이하게 달라지고 공부에 집중을 하는 학생은 대부분 사립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립학교로 진학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받았던 학점으로 고등학교 입학 자격이 주어지죠. 그동안 제가 가고 싶었던 사립학교에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진학 담당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제 성적으로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그 사립학교 아니면 그 아래로는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사립학교들이고 그것들은 의외로 국립학교랑 큰 차이가 없는 분위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학교에 반드시 진학해야 한다며 선생님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습니다. 성적이 약간 부족하기에 에세이를 잘 작성하는 것으로 전략을 잡았고 우여곡절 끝에 입학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입학 승인을 받았다는 기쁨보다는 그 학교에서 제가 원하는 대학까지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하위권의 성적으로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졸업 성적이 매우 우수한 일부 학생들만이 제가 원하는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충분한 성적을 내지 못한 게 제 탓이긴 하지만 지금의 제도에서 제가 좋은 대학교에 간다는 것은 너무나 불투명했습니다. 그런 고민도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을 하고 같이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은 어렵게 말씀을 꺼내시며 해외 유학은 어떻냐고 하시더군요. 미국의 대학은 전 세계 누구에게나 그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새 공부를 하면서 유학 경험을 살린 새를 잘 작성하는 방법으로 유럽의 학교로 유학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봐도 미국에서 정면 돌파해서 미국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쉽지 않았기에 그 말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알아보다 과거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국 교육에 대한 장점을 TV에서 몇 번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한국에서의 유학도 괜찮아 보여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린 후 부모님과도 상의를 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았지만 오히려 선생님도 잘 모르시는 게 많아서인지 권하지 않는 방법이라며 저를 말리시더군요.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절대 안 된다며 극구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국 학생들이 공부에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저 또한 저희 모든 시간을 다 쏟아 공부를 해서라도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기에 그런 쪽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결국 허락을 받아내고 마침 저희 아버지도 해외 주재원으로 한국으로 지원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라 제 유학을 허락해 주셨고 저희 가족 모두가 한국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지원으로 저는 제가 원했던 한국 유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때문에 아버지가 회사에서 다들거리는 해외 주재원도 지원하셨기 때문에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어느 국제학교로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경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특히나 한국 대학 입시반 학생들은 공부량이 정말 대단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예일대학교 학생들은 공부를 얼마나 할까라는 주제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예일 학생은 앉아서 19시간을 꼼짝없이 앉아서 공부했고 대부분의 예일 학생들은 거의 그만큼의 공부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기껏해야 6시간 하는 게 전부였기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놀란 적이 있는데 여기 한국 대학 입시반 학생들은 거의 17시간, 18시간을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학생들의 경쟁력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 열심히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국 학생들은 미국에서 대학교에 진학해서나 배우는 수학 문제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풀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미국 대학에 지원할 때 수학 성적이 대부분 매우 우수한 것으로 유명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 이미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내용을 편성하고 공부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럴만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와 같이 미국 대학에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과 어울리지 않고 한국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에서 제가 한국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저를 비웃은 몇몇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이 악물고 공부에 집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처음에는 저를 반기며 같이 공부하자고 해주었으나 제 수준은 한국 학생들보다 많이 낮다는 게 느껴질 만큼 한국 학생들의 학습량이나 습득력이 대단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질문을 많이 하곤 했는데 자신들이 공부 시간을 뺏길까봐 저를 멀리하는 학생도 한두 명씩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서글펐지만 제가 이겨내야 하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학생들을 따라가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혜련이라는 친구가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알고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해 없는 저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자신이 복습하는 공부가 된다며 하루에 2시간씩 꾸준히 1:1 과외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처럼 혜련의 수준 높은 과외 실력에 감탄하고 배우며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14시간 이상씩 3년 반을 공부했습니다. 꾸준히 미국 새 시험도 준비하고 있었고 사실 한국의 수능 시험보다는 많이 쉬운 난이도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시험을 치르고 서도 제출했습니다. 이미 그동안 한국에서 영문 논술 학원도 다녔고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에세이에 대한 코칭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한국 학생들의 경쟁력이 컸구나 느끼며 그렇게 시험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새는 저에게 너무 쉬운 난이도였고 에세이는 학원의 코칭과 제가 해외 유학 경험을 살린 내용으로 잘 작성하였기에 당연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꿈에도 그리던 예일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 가장 친한 친구였던 미셸은 저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다정은 저보다 공부도 훨씬 잘하는 학생이었지만 아쉽게 예일에는 진학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녀에게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한국으로 유학을 간다며 제가 경쟁에서 밀린 것에 대해서 은근히 저를 비아냥거리던 그 친구들에게는 예일은 절대 쳐다볼 수도 없는 학교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길에서 만난 그 친구에게 복수할 기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것을 알고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그 친구에게 인사하며 예일에 입학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의 표정 관리가 안 되어 울그락불그락 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정말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친구들 때문에 공부하며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한 페이지라도 더 볼 수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피나는 노력 끝에 제가 원했던 대학보다 훨씬 더 높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국의 후배 고등학생들에게 정면 돌파보다 옆으로 시선을 한 번쯤 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교육이나 높은 학부별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저처럼 공부의 뜻이 깊은 학생이라면 잘 활용하는 것도 전략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글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여기 먼 나라에서 일하는 아들을 보기 위해 한국까지 찾아온 어머님이 있습니다. 아들이 과연 낯선 동양의 나라에서 잘 지낼지 궁금했던 부모님. 아들이 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분단된 나라였기 때문에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까봐 걱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들이 보내주는 사진과 영상들을 보면 다행히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안심했지만 막상 실제로 찾아간 한국에서는 전혀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젊은이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죠.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사는 평범한 주부 매치니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한국에 갈 일이 있었는데요. 이유는 다름 아닌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아들 레오는 2022년 초가을 독일의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는 회사원으로 한국 지사로 발령났습니다. 저는 꼭 아들에게 가야 하냐고 말했습니다. 레오가 가려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휴전한 분단국으로 언제 다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곳이었죠. 그러나 레오는 한국 지사에서 잘하고 돌아오면 승진은 보장된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었고 저는 한국에 간 아들을 생각하며 매일같이 무사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레오는 걱정하는 저를 위해서 자주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다행히 영상이나 사진 속 아들은 항상 행복해 보였고 큰 일 없이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낯선 나라이니 사람 조심하고 너무 어두울 때는 돌아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방도 항상 앞으로 매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아들은 독일에서도 번화가에서 가방을 뒤로 매다가 여러 번 도둑 맞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아들은 웃으면서 한국은 정말 안전하다면서 어머니가 와서 한번 보시라는 말을 하더군요. 아들은 3월 달쯤 되면 날씨도 풀릴 테니 놀러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저는 3월 말쯤 비행기를 타고 인생 처음으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때였고 아들과 함께 공항버스를 타고 도착하니 이미 7시 반을 넘긴 이후였죠. 아들은 배고프실 테니 빨리 맛있는 한국 요리를 맛보게 해주겠다면서 한식집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레오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부대찌개 집이었는데요. 태우는 저에게 2주 전에 찍어서 보낸 영상 이야기를 하며 그때 엄마가 먹어보고 싶다고 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태호의 말대로 제가 영상에서 보았던 그 맛있는 비주얼의 요리였습니다. 벌건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것 같기도 하고 향긋한 것 같기도 한 처음 맡아보는 독특한 향이었습니다. 부대찌개 국물을 한 입 입에 넣자 매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났어요. 아들의 말대로 부대찌개 안에 들어있는 소시지나 스팸 같은 재료를 국물하고 같이 먹어봤는데 더 맛이 풍부해지더군요. 제가 어쩜 이렇게 국물이 맛이냐고 아들한테 말하니 김치 양념. 국물에 고기와 채소를 같이 끓이면 맛 없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스팸이나 소시지는 그냥 먹으면 너무 짜지만 이렇게 양념 국물에 넣고 끓이면 기름기와 소금기가 배어나와 고기의 맛이 더 깔끔해지는 한편 우러나온 기름기와 소금간이 국물에 녹아들어 국물의 맛을 더 풍부하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소시지나 스팸을 매운 소스랑 끓일 생각을 한 게 기발하다고 했더니 아들은 이 요리의 원조가 원래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미군한테 얻은 햄 등을 넣어 끓인 요리라고 말해주더군요. 그 요리가 발전해서 지금 같이 다양한 사리들을 넣어 먹는 형태가 되었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사랑받는 인기 메뉴라고 알려주더군요. 아들은 부대찌개야말로 한국을 꼭 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군에서 남은 자투리 음식이 부대찌개로 멋진 변신을 한 것처럼 한국도 가난한 나라에서 몇십 년 만에 최첨단을 달리는 이 강국이 되었다고요. 레오는 고작 몇 개월 살았을 뿐이지만 벌써부터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어 보였습니다. 아들과 저녁을 먹고 잠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시간이 벌써 10시가 넘어갔습니다. 아들은 토요일이라 그런지 택시가 잘 안 잡힌다며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 들어선 순간 무척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여자애가 겁도 없이 이어폰을 끄고 혼자 태평하게 휴대폰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이 시간에 그것도 지하철역 주변에 여자가 일행 없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사는 독일만 하더라도 열차가 다니는 윈 해역 쪽에는 해질녘만 되어도 여자는 물론이고 남자들도 혼자 다니기 위험했습니다. 역 주변은 노숙자와 강도 소매치기에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으니까요. 제 친구만 하더라도 윈헨역에서 강도를 만나 돈이 털린 적이 있을 정도였죠. 그나마 여자로서 큰 해코지는 당하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여자가 참 겁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도착역에서 내리니 또 여자들이 역사 안을 혼자 걷는 광경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 밤 11시가 넘었는데 여자들이 저렇게 경계도 안 하고 편안한 표정으로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들의 집에 도착한 저는 그 신기한 광경을 다시 되새기며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저는 레오가 함께 서울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서울은 참 볼 게 많더군요. 경복궁 같은 아름다운 고궁 등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있는 반면에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남산타워나 롯데월드타워 등 현대적인 시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길거리는 무척 깨끗했으며 가게 점원들은 어찌나 다들 그렇게 친절하던지 독일은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넘치는 쓰레기 때문에 쥐가 들끓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관광지는 그나마 낫지만 주택가만 들어서도 악취가 진동하는 곳들이 많았죠.
반면에 한국은 아들이 사는 평범한 동네도 대체로 깨끗했고 죄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민의식이 좋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조심성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인이 조심성 없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바로 카페에서 있었던 일 때문인데요. 아들과 함께 오전에 경복궁을 둘러보고 한식을 먹은 뒤 근처에 전통 찻집을 갔는데 노트북을 들고와 일하거나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이더군요. 참 열심히 사는구나 싶어 흐뭇하게 보는데 노트북으로 강의를 들으며 열심히 필기하던 학생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향을 보니 화장실을 가려는 것 같았는데 저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가볍게 일어난 학생을 보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학생은 노트북에 휴대폰까지 모두 놓고 간 듯 했습니다. 저러다가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싶어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아들이 왜 그러냐고 묻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학생이 물건을 놓고 가서 누가 가져갈까봐 지켜보고 있다고 했더니 웃으면서 안 그러셔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저렇게 물건을 놓고 가도 잘 안 가져간다고요. 웬만한 가게들은 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으며 또 사람들도 물건을 가져갈 생각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 말대로 학생이 10분 동안 자리를 비웠지만 아무도 노트북과 휴대폰에 관심 없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만 해도 운이 무척 좋은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명소들을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갈 무렵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서울은 여전히 사람들로 바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길거리를 걷다 제 앞에 있는 어떤 여자의 뒷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충격을 먹었는데요. 저녁이라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 다시 눈을 비비고 보았지만 제가 본 것은 정확했습니다. 제 앞에 걸어가고 있는 여성은 노출이 좀 있어 보이는 상의와 딱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고 있는 멋진 몸매의 여성이었지만 제가 놀란 것은 그녀의 몸매나 노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청바지 안에 있는 휴대폰이었습니다. 투명 케이스를 낀 휴대폰은 심지어 카드까지 들어있었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고 다니는 걸까 싶어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길거리면 CCTV도 확인하기 쉽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5분 뒤 제 앞을 지나가는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젊은 남자는 이번엔 지갑을 통째로 길주머니에 넣고 다니더군요. 휴대폰도 모자랄 지갑이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는 거니? 뒷주머니에 저렇게 소지품을 넣고 다녀도 되는 거야? 저건 아예 도둑 보고 가져가 달라는 거잖아. 그러나 아들은 저의 말을 듣더니 빙그레 웃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는 소매치기가 득실거리는 독일과는 완전 달라요. 한국은 웬만해서는 잘 훔치지 않아요. 내가 내일 엄마한테 그 증거를 보여줄게요. 아들은 다음 날 저를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아들이 처음에 왜 경찰서에 가는지 몰라 무척 놀랐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뭔가 실수라도 한 거냐고 묻는데 계속 웃기만 할 뿐 아무런 대답도 안 해줬죠. 아들이 경찰서 안에서 들어간 장소는 마치 행정 업무를 보는 공간 같았습니다. 아들은 여기가 종합민원실이라면서 여기서는 분실물도 관리해준다고 이야기했죠. 아들이 오늘 이곳에 온 건 분실된 카드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카드를 잃어버렸다는 말이 누가 안 가져가고 경찰들이 찾은 게 천만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부터는 조심 좀 하라고 잔소리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충격적이게도 태우는 이 카드는 경찰이 찾아준 게 아니라 지나가던 한국인이 찾아서 경찰서에 가져다 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진짜 경찰이 찾아준 게 아니라 일반 시민이 찾아준 것이 맞냐고 몇 번이고 되물었지만 그때마다 아들의 대답은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랑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도 지갑을 분실한 적이 있는데 카드는 물론이고
현금까지 그대로 들어있는 지갑이 분실물로 들어왔다고 경찰에 연락 왔다고 합니다. 레오는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부주의한 것이 아니라 같은 한국 사람들을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레오는 독일에 있을 땐 자꾸 덤벙대당하던 자기가 단 한 번도 물건을 도둑 맞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소매치기가 별로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저녁 시간에도 여자가 번화가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나라라고 했죠. 저는 그제야 한국 사람들이 알 수 없었던 행동들이 모두 이해되었습니다. 늦은 밤 여자가 여기 혼자 다니는 것도, 카페에서 학생들이 느긋하게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는 것과 길주머니에 태연하게 휴대폰을 꽂고 다니는 것도 모두 이해가 되었어요. 소매치기한테 몇십 번이고 당한 태도조차 단 한 번도 도둑 맞지 않는 나라였으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연차를 쓴 아들이 수요일 날 다시 회사에 나가봐야 하므로 저는 화요일 오전 비행기를 타고 다시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독일에서 소매치기에게 당하는 관광객을 볼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 있었던 추억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언젠가는 저희 나라 국민들의 의식도 높아질 날이 오게 될까요? 요즘은 독일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숨만 나올 뿐이네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